잘 익은 커피 체리를 따지 않으면 그 맛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효를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져요. 가공 잘하는 농장들은 몇 번을 씻는지 몰라요. 오늘 한 편만 딱 보시면 워시드 내추럴 허니 무산소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다하와 커피 농장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커피 농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듣다가 오늘 처음 와 있어요. 저희가 다하와 농장에 온 이유는 커피 가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커피 가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눈으로 직접 못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산지 영상에 있어, 그죠? 있죠? 근데 그 영상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 보기가 힘드시잖아. 그래서 한 편으로 가공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대구에 있는 커피 농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편만 딱 보시면은 워시드 내추럴 허니 무산소에 대해서 체리를 피킹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공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먹는 커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커피 체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익은 체리 하나를 땄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빨갛고 예쁜 열매가 바로 커피 체리예요. 커피 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막 앵두나 아니면 체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생겼습니다. 겉모습은 일반적인 체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생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외피라고 합니다. 이게 체리 껍질이죠. 익으면 빨갛거나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을 뽐내죠. 마치 과일의 겉껍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피를 이렇게 딱 벗기면 바로 안쪽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 즉 펄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느껴지는 과일 살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 펄프는 커피 가공 방식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합니다. 과육 안쪽에는 끈적끈적하고 미끈거리는 젤리 같은 층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뮤실리지입니다. 마치 젤리와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뮤실리지가 당분과 팩틴이 풍부해서 가공 과정에서 맛이 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에 보시면 딱딱하죠. 이게 파치먼트예요. 파치먼트. 그러니까 생두 밖을 또 덮고 있는 거예요. 생두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한 집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파치먼트 안쪽,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생두를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피라고 하는데요. 이 은피는 로스팅 과정에서 대부분 벗겨져 나가지만 일부 남아있기도 해서 여러분이 추출 과정에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보호막 안에 드디어 생두, 즉 커피 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커피 체리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납작한 생두가 마주보고 들어있어요. 바로 이 생두가 농부의 손길과 로스터, 그리고 바리스타를 거쳐 커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 먹어볼게요. 달아. 이게 비슷한 과일은 없는 것 같은데? 복숭아 맛이 나기도 하고 진짜 맛있는 막 망고나 리치나 막 이런 맛도 나기도 해요. 자, 첫 번째는 피킹입니다. 일단은 피킹에서부터 잘 익은 체리를 선별해서 따는 게 중요합니다. 가공이 워시드, 허니, 내추럴, 무산소 여기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잖아요. 발효 때문이에요.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효가 다르게 진행되고 그 발효가 커피의 다양한 향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피킹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잘 익은 커피 체리를 따지 않으면 아무리 가공을 잘 하더라도 가공으로 그 맛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장별로도 숙련된 피커들을 고용하는 거를 그 농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색깔이 다 다릅니다.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아주 보라색처럼 이렇게 많이 익은 체리들이 있어요. 보통은 익은 체리를 선별할 때 이렇게 버건디처럼 보라색 있죠. 이런 커피를 완전히 익었다고 생각하고 피킹을 합니다. 반대로 같은 나무에 달려있는 체리지만 이렇게 배꼽 부분 보시면 아직까지 초록 빛깔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피킹 끝났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팅을 해야 돼요. 플로팅?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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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플로팅.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혹시나. 누구를 꼬시러 가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다음 단계는 플로팅입니다. 플로팅은 뭐냐면은 커피 체리를 준비된 물에 부어요. 그러면 밀도가 낮은 체리라든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결점들, 그런 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건져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리 밖에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로 한번 씻어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플로팅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발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커피 발효는 단순히 커피 생두를 얻기 위한 단계를 넘어 커피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향미를 만들어내는 핵심 과정입니다. 마치 와인이나 맥주 발효처럼 커피 체리에 남아있는 당분과 유기산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면서 새로운 화합물들이 생성되고, 이 화합물들이 최종 커피의 맛과 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바깥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미생물들이라고 하죠. 커피 가공에서의 발효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커피 체리의 과육과 뮤실리지에 남아있는 당, 유기산, 펙틴 등의 성분을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산, 알코올, 에스테르, 알데히드 같은 부산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생물들의 대사 활동을 활용해서 새로운 향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요한 먹이가 되는 건 바로 이 뮤실리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뮤실리지는 당분, 펙틴, 아미노산 등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과육도 당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섬유질이 많고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서 뮤실리지보다는 영향을 덜 준다고 하네요. 커피의 가공 방법별로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이 뮤실리지와 과육의 양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커피 맛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체리가 나무에 달려서 열매 상태로 있을 때는 나무가 항생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발효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따는 순간 발효가 활발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면서부터 발효가 시작되죠.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발효를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농장에 따라서 플로팅 해주는 루틴이 달라요. 우리는 바로 지금 플로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공을 바로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농장에서는 바로 가공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 체리를. 우리 체리는 가공을 해보니까 이렇게 딴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놔뒀다가 가공을 하니까 더 맛있다더라, 이런 경험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어. 어떤 농부는 가공소가 따로 없어. 피킹한 체리를 가공소에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내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가공을 못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가공을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놔두느냐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농장의 온도가 달라.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발효가 빨리 진행되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발효가 천천히 진행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 48시간이더라도 이 미생물의 대사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효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도 맛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받는 커피 정보에 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체리를 따자마자 바로 가공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체리가 지금 굉장히 싱싱한 상태인 거죠. 자, 일단 저희는 체리를 17kg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체리들이 안 익은 체리들도 있고 작은 체리들도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일반 체리랑 다름없는 체리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까보면은 안에 결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리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결점도가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퀘이커로 나타나요. 퀘이커가 뭐냐면, 로스팅을 했을 때 색깔이 연한 거예요. 연한 거. 색깔은 다 동일하죠. 까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고요. 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플로팅이라고 뭐든지 다 결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 까보면은 멀쩡한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은 올려놓고 왜 그러냐면, 플로팅이 결점만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 너무 적당하게 딱 익었을 때 플로팅이 되기도 해요. 일부 농장들은 플로팅만 모아서 제품으로 써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걸 모으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빼는 거죠. 얘들도 이게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씻어줘야 돼요. 체리를 씻으면은 뭐 얼마나 맛이 바뀌겠어 하시잖아요. 디테일한 영역인데 확실히 체리를 씻어주면은 더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가공 잘하는 농장들은 이거를 몇 번을 씻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그런 게 다 이제 가격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플로팅은 웬만하면 제거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씻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깨끗이 잘 씻어졌거든요. 물을 빼고 한번 소분을 해볼게요. 한 1kg 줄어들었다.
내추럴용으로 4kg를 소분을 했고요. 자, 내추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건조를 합니다. 건조라는 거는 커피의 수분율을 11%에서 한 13%까지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빠르게 곰팡이가 펴요. 왜냐면 수분 활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발효가 진행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커피 베드라고 하고 아프리칸 베드라고도 하는데 바닥에 말리지 않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작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커피를 잘 펼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추럴 끝입니다. 건조 전까지의 과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냥 체리째로 건조를 하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대사를 할 수 있는 당의 양, 재료 양이 지금 많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서 커피에서 이 가공에 의한, 발효에 의한 맛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열대 과일이라든지 복합적인 빨간색 과일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내추럴 커피에서 흔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허니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와 워시드 둘 다 공통적인 건데 펄핑이라고도 하고 디펄핑이라고도 하는데 껍질을 까주는 가공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디펄핑 머신으로 껍질을 까게 될 텐데 일단 4kg의 체리를 동일하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디펄핑을 다 끝냈거든요. 지금 저희가 수동으로 했지만 농장별로 기계로 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보통 큰 기계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자동으로 해요. 허니는 요 채로 이제 건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과육이 아직 바깥에 다 묻어 있죠. 되게 질척질척합니다. 얼마나 나왔지? 보통 디펄핑 하면은 딱 체리의 50% 무게 정도 나오더라고요. 펴서 건조를 시키는 거죠. 허니는 먼저 펄핑을 한 다음에 널었잖아요. 내추럴보다 과육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추럴보다는 발효에서 오는 향이 덜하지만 워시드보다는 많은 커피가 허니인 거예요. 그래서 허니도 화이트 허니, 옐로우 허니, 레드 허니, 블랙 허니 이런 식으로 허니의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과육이 적게 붙어 있으면 적게 붙어 있을수록 밝은 색깔 이름이 붙고요.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레드, 블랙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한 기계로 이 점액질의 양을 구분할 수 있냐? 물론 그런 기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미세한 가공을 할 수 있는 농장은 많이 없어요. 다 까고 널었더니 이건 블랙 정도야. 그러면 블랙 허니를 붙이는 거야. 이건 봤더니 화이트 허니 정도야. 그럼 화이트 허니 붙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별로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펄프드 내추럴이라고도 많이 하죠. 코스타리카는 세미 워시드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자, 이제 워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시드가 이제 커피 원물의 컵노트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전통적인 가공 방식이죠. 워시드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디펄핑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 제거를 먼저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디펄핑이 완료된 생두를 2kg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시드는 말 그대로 이 과육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이 과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체리를 담가두고요. 워시드를 하면 또 이렇게 플로팅이 되거든요. 이건 또 건져냅니다. 이렇게 물에 담가서 워시드는 과육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육이 진짜 질겨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씻잖아요? 한 몇 시간 걸립니다. 저 오늘 퇴근 못해요. 정말 제가 씻어본 적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됐나요? 1시간 넘었나요? 저희 9시에 왔거든요. 어떠세요? 2시간 이렇게 해보시니까. 진짜 쉽지 않네요. 사실 불리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불려놓는 게 수중 발효를 통해서 무슨 새로운 향미를 얻으려고 그렇게 농장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냥 겁나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걸 우리가 소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물에 불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풀리 워시드를 하는 전통적인 나라는 이제 케냐가 굉장히 유명하죠. 워시드 프로세싱 같은 거 하면은 디펄핑 한 다음에 수조 안에 넣죠. 수조 안에 24시간에서 48시간 발효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젓죠. 깨끗이 과육을 씻어요. 그렇게 흘려보내서 풀리워시드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이렇게 해서 24시간 불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와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무산소 발효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무산소는 우리가 아나에어로빅 혹은 에너로빅, 어네어로빅 또 뭐야? 아무튼 이렇게 불려요. 근데 이제 저희도 농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나에어로빅이든 어네어로빅이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에너로빅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농장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무산소 발효가 왜 특별한 향미가 생기냐, 딱 보시면 아시듯이 일반적인 트레디셔널한 가공은 공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발효가 진행이 되죠. 그걸 우리는 호기성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무산소 상태의 발효를 혐기성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혐기성 상태에서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 종류가 다르고 발효가 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향미가 만들어집니다.
무산소 같은 경우는 현기성 발효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향미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열대 과일의 향미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과일 향미들이 생기기도 하죠. 무산소는 저희가 내추럴, 워시드, 그리고 허니 이렇게 각각 3가지 다른 무산소를 해볼 거예요. 무산소 내추럴은 말 그대로 체리 상태에서 바로 무산소 환경을 만들어준 곳에서 발효를 진행할 겁니다. 밀폐 용기에 산소가 통하지 않도록 잘 잠궈놨고요. 그리고 무산소 허니, 과육이 있는 상태로 무산소 환경으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무산소 워시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산소 워시드도 허니와 마찬가지로 과육이 있는 상태로 밀폐 용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육이 있어야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 무산소 워시드도 이렇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간이 투명 플라스틱 통에다가 각각 무산소 발효를 진행을 할 텐데, 자, 무산소 가공은 밀폐된 곳에서 발효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을 최대한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커피 체리는 발효하면서 이산화탄소 CO2를 활발하게 생성하게 되는데, 플라스틱 통에 커피를 담으면 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산소를 대체하게 됩니다.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 심한 경우 용기가 팽창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통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나 원웨이 밸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는 배출되고 산소의 내부 유입을 막아 무산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만, 이 무산소 통은 이제 산지나 농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큰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백에 담아 발효를 하는 곳이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탱크에 발효를 하는 곳도 있죠. 그리고 무산소 발효를 할 때 산소를 모두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식을 CM, 카보닉 매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산소 가공의 다른 방법이죠. 통에 물을 넣어 무산소 상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무산소 발효 과정 중에 의도적으로 특정 미생물이나 효모를 첨가해서 발효 과정을 제어하고 원하는 향미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산소 발효의 시간, 온도, 그리고 pH 농도 등을 농장마다, 배치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일부 농장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그러니까 뭐 한 18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발효하는 반면에 더 오랜 시간, 몇 주까지도 발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르고 많은 무산소 가공 방식이 존재하지만 결국 무산소 발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능한 산소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호기성 환경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특수한 미생물들이 활동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향미 화합물들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겠죠. 오늘은 저희는 24시간 이렇게 무산소 발효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와서 워시드 커피의 뮤실리즈를 저희가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요, 무산소 발효된 커피를 건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저희가 어제 건조를 해놓고 또 워시드를 소킹해 놓은 지 이제 대략 한 24시간이 지났어요. 여기에는 이제 농장 대표님께서 새로 또 허니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놓으셨고, 이게 저희가 어제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허니 점액질이 거의 다 말랐거든요. 되게 빠르게 건조가 됐어요. 점액질 때문에 밑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펴주면 좋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골라냈는데 결점도들이 또 보여.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할 때마다 한도 끝도 없어. 다 골라내야 돼. 내추럴도 어제 굉장히 짱짱한 그런 생체리 느낌이었다면 오늘 살짝 마른 감이 돕니다. 24시간 말렸는데도 어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수분감도 그렇고. 여기 어제 저희가 해놨던 무산소 3개가 있는데 24시간 지났는데 생각보다 모스터가 많이 안 나왔어. 커피 주스가. 어제 저희가 놔둔 데가 그늘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온도가 엄청 높지 않다 보니까 아직 주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발효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막 20도가 넘는 환경에서 24시간 놨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발효가 더 빨리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같은 24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어떤 노트들이 달라지겠지. 지금 잘 건조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워시드 한번 점액질을 깨끗이 씻어 보겠습니다. 풀리 워시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워시드를 지금 24시간 동안 물에 이렇게 담가 놨더니 이렇게 점액질이 살짝 분리돼서 앞 위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물 색깔도 약간 진해졌죠? 잘 씻기는지 한번 씻어 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벗겨진 것 같아요. 파나마에서 어떠셨어요? 파나마에서 24시간 지나서 진짜 잘 벗겨졌는데? 디파팅 한 다음에 지금 물에 24시간 발효해놓은 거야. 와, 이거 봐봐. 24시간 소킹하니까 확실히 진짜 쉽게 벗겨진다. 이거 완전 이게 워시드. 이게 워시드네. 이게 워시드. 엄청 잘 벗겨졌거든요.
지금 이제 워시드를 씻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과육이 미세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미끌미끌거리죠.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과육이 벗겨지죠. 이렇게. 그래서 풀리 워시드는 과육이 깨끗하게 벗겨져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워시드와 무산소 워시드를 점액질을 제거하려고 24시간 이제 소킹을 해놓고 씻었는데 잘 안 돼. 얘를 진짜 완벽하게 하려면 하루 정도는 더 담가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환경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가능하면은 좀 씻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점액질을 많이 씻어냈고요. 이게 워시드, 이게 무산소 워시드예요. 그래서 워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베드에 이렇게 널리는 거죠. 자, 이렇게 워시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워시드, 허니, 내추럴. 근데 워시드가 상대적으로 너무 없네. 워시드 저희 대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다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어쨌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과육이 어때요? 워시드가 가장 적고 그 다음 허니, 그 다음 내추럴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대사할 수 있는 먹이가 워시드가 가장 적고 내추럴이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발현할 수 있는 향미들도 더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 본연의 어떤 향미들을 잘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발효에서 오는 맛을 최소화하고 이 커피 본연이 갖고 있는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가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시드는 동일한 여건이라면은 약간 꽃향기라든지 감귤류의 과일들, 핵과류의 과일들, 복숭아라든지 뭐 체리라든지 이런 좀 가벼운 과일 톤들이 잘 나고요. 무산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과육을 제거해낸 무산소 워시드를 여기다가 건조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무산소 허니는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건조를 해놓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야, 그래도 24시간 발효하니까 발효 향이 있어. 보시면 그래도 차이가 나잖아. 색깔 차이가. 색깔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 소쿠리 색깔의 차이. 아, 이게 아니에요. 아, 잘 모르시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네, 가스 빠지는 소리 나요. 아, 톡 쏘는 향이 벌써 생겼어. 나네. 와. 모스터가 조금 나왔어. 조금. 이 정도. 원래 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발효를 24시간 정도 한 거면은 정말 그 발효에서 오는 톤이 살짝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를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원물의 느낌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다양한 향미들이 생길 거예요, 이 발효는. 여기까지 이제 건조 전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 널어놓고 이제 워시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빨리 말라요. 때로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한 14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내추럴 같은 경우가 한 20일부터 한 25일까지 그 정도로 건조가 되죠. 근데 이 건조도 때로에 따라서, 그리고 이 건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빨라지게 되기도 하고 더 느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베드에 건조하고 앞에 이렇게 판에다가 널어놓지만 이 건조를 바닥에다 깔고 하는 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파티오 건조라고도 하고요. 이 건조 과정 자체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과르디올라라는 건조 기계를 쓰기도 하죠. 혹은 이렇게 사각형 통에 층별로 건조를 하는 기계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다크룸 혹은 콜드룸이라고 이 건조 자체를 실내에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정 온도와 습도를 맞춰놓고 온도를 최대한 낮게 해놓은 다음에 이 건조를 최대한 길게 하는 거예요. 실외에서 이렇게 건조하면은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날씨가 뭐 갑자기 급변하거나 태양이 너무 내리쬐거나 이런 데에서 체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하면 어때요? 그런 데미지로부터 안정적이게 건조가 되죠. 그래서 통제를 하면서 발효가 되는 이 과정 자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고품질 커피들은 그런 식으로 다크룸 드라이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말 고품질 커피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아직도 막 우리가 몇 톤, 뭐 몇십 톤 이렇게 재배를 하는 곳은 그런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실내 공간 자체가. 그리고 빨리 건조를 끝내야 다음 체리를 널어 놓을 수 있는데 그 공간을 너무 길게 차지하고 있으면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또 건조를 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건조 단계까지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웬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훌링이나 밀링을 통해서 이 파치먼트를 깝니다. 내추럴이라면 이 체리 껍질과 파치먼트를 까고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생두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그 생두 상태로 또 선별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드라이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밀과 드라이밀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이대로 건조를 끝내 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준비된 파치먼트가 있어가지고 건조가 마무리된 그거를 풀링을 하는 작업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건조가 완료된 워시드 커피고요. 지금 아직 파치먼트 상태로 쌓여 있죠. 이렇게 해서 수분율이 뭐 한 11에서 13% 정도 될 때까지 건조를 해 놓는 거예요. 건조가 다 되면 파치먼트를 까보면 안에 생두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에서 수출을 하기 전에 보관을 해놔요. 휴지기를 갖거든요. 그 휴지기 자체가 이제 수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농장마다 다르지만 뭐 한 달 내외에 휴지기를 갖고요. 그리고 수출 계약이 되거나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파치먼트를 까는 이런 기계에다가 넣는 거죠. 드라이밀의 프로세스를 쭉 거치는 거예요. 컬러로 결점도 분간해내고 또 밀도로 채로 걸려서 스크린 사이즈 분간해내기도 하고 UV를 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결점들을 솎아내기도 하고요. 산지에 따라서 그리고 농장에 따라서 그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 드라이밀의 과정은 여기서 더 많아지던지 적어지던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생두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파치먼트 생태에 지금 건조가 다 된 커피를 탈곡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내추럴은 체리 상태를 이렇게 딱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마른 체리 상태를 똑같이 탈곡기에 넣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두가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핸드픽을 더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두를 받았다 그러면 아마 이 상태의 빈을 받으실 거예요. 받아서 로스팅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커피 원두를 우리가 분쇄를 해서 추출을 해 먹는 게 바로 커피죠. 자, 그럼 이렇게 커피의 가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인 거에 가까워요. 산지별로 농장별로 되게 디테일하게 다른 점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에 담가 놓지 않고 점액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아도 워시드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무산소 발효를 하고 무산소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공하면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아, 그런 가공이구나 라고 지칭하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산지에서는 좀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아요. 설령 제가 말씀드린 무산소 워시드 뭐 이런 것과 다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 틀렸네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용어들이 자리 잡아 나아가는 단계고요. 아직까지 이런 가공에 의해서 어떤 향미가 나는지 뭐 이런 것조차 정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가공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셜티 커피씬도 이런 정보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근 몇 년간 정말 많이 투명해졌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산지를 돌아다녀 보면 이 투명성이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참고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 정보 안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믿을 건 혓바닥이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가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커피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커피에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어제 체리를 따가지고 이제 가공을 했거든요. 가공을 해서 그 가공 과정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한 건가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커피 농장이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한 거죠. 엄청 신기한 거예요. 저는 처음 와봐요. 한국에서 커피 농장.